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초인실주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조윤경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윤경 교수님은요, 파리 누베 소르본 대학에서 초인실주의 시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꿈의 거울, 초인실주의 시의 이미지와 언어 실험 같은 책을 포함해서 관련된 연구와 저술을 계속해 오신 분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초인실주의의 시대적 배경과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문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로 하고 싶은데요. 문학의 많은 사조와 장르 중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초인실주의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네, 제가 원래 처음에는 시인이 되고 싶어서 아. 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또 막상 시를 공부하니까 그 눈이 높아져서 그런가 제 시가 잘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를 쓰는 방법론 같은 것들을 그들끼리 이렇게 탐구를 하게 돼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나도 시를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초현실주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자동기술법과 우아한 시체놀이입니다. 아, 네. 자동기술법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언어를 받아 쓴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이제 앙드레 브루통이 1924년에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자동기술법이 뭔지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제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동기술법은 정신이 행하는 실제 사유의 기능을 이성에 의한 어떤 통제도, 미적 혹은 도덕적 고려도 개입하지 않은 채로 말이나 글을 통해 표현하는 순수한 심적 작용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잠재성이 많은 무의식을 솟아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시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학적인 교류도 안 하겠다, 또는 심지어 도덕적으로 뭐 옳지 않아도 나는 그냥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무의식의 소리를 받아 적고 싶었던 것이죠. 네. 그래도 무의식의 언어를 적겠다는 건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했던 건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앞에 이제 종이랑 펜을 딱 놓고 앉아서 조금 이렇게 의식을 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만히 앉았으면 정신이 좀 몽롱해지는 순간이 올 텐데요. 네. 그럴 때 딱 생각나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 적는 게 관건입니다. 이제 여기서 규칙이 있는데요. 절대로 뭔가 틀렸다고 고치거나 아니면 다시 뒤를 읽어보거나 그러면 안 되고, 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표류하듯이 생각의 흐름에 이렇게 우리를 맡기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아한 시체놀이는 뭔가요? 사실 이름만 봐서는 전혀 짐작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자동기술법이 개인의 무의식을 끌어내는 그런 연습이라면, 이제 우아한 시체놀이는 집단의 무의식을 우리가 길어 올리려는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우아한 시체놀이를 하려면 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명이 하나의 문장 성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한 명이 수식어, 두 번째 사람이 주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목적어를 하는 수식어, 네 번째 사람이 목적어, 다섯 번째 사람이 서술어를 맡고요. 서로 보지 않은 채 한 성분의 그 단어를 적습니다. 이제 그리고 합치면 뭐 예상이 가겠지만 전혀 이상한 엉뚱한 문장이 나오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왜 이게 우아한 시체놀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나온 문장이 우아한 시체가 새 술을 마실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앞을 따서 우아한 시체놀이라고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목과는 사실 아무런 의미적으로는 뜻이 없는 거군요. 네, 예. 그걸 또 의도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 오히려 무의미한. 관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하고 이 우아한 시체놀이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얻은 문장이 사치스러운 교수님이 나른한 고릴라를 돌려보냈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재밌는 문장들이 네네. 얻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런 우아한 시체놀이에는 그림 버전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큰 종이가 있으면 무조건 그걸 3등분을 해서 3명의 참여자들이 이제 뭐 어떤 대상이든 뭐 나무든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한 사람은 위에 부분을 맡고 두 번째 사람은 중간 부분을 맡고 마지막 사람은 아랫 부분을 맡아서 그림을 이제 합치면 또 예상하겠지만 이상한 하이브리드 괴생명체 같은 의외의 어떤 대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손정훈 교수님은 최근 유행한 AI 밈을 아시나요? 그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뭐 이런 거요. 아, 네. 들어는 봤는데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네, 이탈리안 브레인 로트라고 하는데요. 네네. AI한테 어찌 보면 이런 우아한 시체놀이를 시킨 셈이 되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인실주의자들이 매우 시대를 앞서간 놀이를 했던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초인실주의 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네, 제일 처음에는 사실 다다이즘부터 이제 네네. 출발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뭐 군인으로 참전도 하고 하면서 아니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문명이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들이 내세운 거는 반문명, 반예술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부정하고 모든 것을 부수겠다라는 운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 부수는 거는 좋은데 기존의 관습을 뭔가 너무 허무하지 않는가, 다다이즘 이제 허무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그룹이 그래 그럼 있는 것을 부수자,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자, 이렇게 했던 그룹들이 이제 초현실주의 그룹을 탄생을 시키는 것이고요. 아주 이제 공식적으로는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초현실주의 시인이자 수장이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1924년에 발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네. 그 선언문이 아주 유명한데요. 네. 혹시 그 선언문의 중요한 구절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초현실주의 선언문에는 이제 초현실주의 지향점이 드러나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삶과 죽음, 현실과 상상, 과거와 미래, 소통할 수 있는 것과 소통할 수 없는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지각되지 않기 시작하는 정신의 어떤 지점, 이걸 추구한다고 선언문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이 이렇게 대꾸를 이뤄서 열거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초현실주의 시와 미술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으냐면, 그럼 이 시인과 예술가들이 어떤 상반되는 개념을 양립시켜서 그게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여주는가, 그래서 그걸 경치시키든 융합시키든 하는 부분을 보면 그 초현실주의 작품을 풀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그 이들이 내세우는 모토에 있는데요. 네. 이제 뭐 부르똥도 전쟁 시에 이제 군의관이었고,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를 모토로 해서 이들은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예술의 혁명을 통해서 삶의 혁명으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는 시도는 벌써 벨 에포크 시대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정말 예술의 힘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했던 중요한 유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과 예술의 일치라는 게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와닿지는 않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창작은 이렇게 책상 앞에서 뭐 글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막 대회하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놀라움을 겪고, 그다음에 뭐 벼룩시장 같은 데 자주 돌아다니면서 우연한 물건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걸 통해서 예전의 무의식이나 꿈의 내용들이 이렇게 촉발되는 이런 경험을 작품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대표적인 작품이 그 부르통의 나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삶과 예술의 경험들을 네. 일치시키겠다 이렇게 네. 정도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인실주의가 특히 시에서 좀 활발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이 관습하던 시선을 부수려고 했고, 네. 근데 언어가 그 집약체라고 봤어요. 왜냐면 언어는 우리가 소통하는 거고 기호이고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언어를 바꾸는 혁명을 하려면 그거의 집약체인 또 시를 가장 중요한 장르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언어가 문제였던 것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적 기법을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언어들을 그 타성의 전 관습에서 바꾸려고 한 것이죠. 네. 그런 면을 좀 잘 보여주는 시를 한두 편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초현실주의 뭐 대표적인 시인이 앙드레 브루통도 있고, 뭐 폴 엘리아르, 호베르 데스노스가 있는데요. 그 엘리아르랑 데스노스 이 두 시인이 좀 경향이 달라서 그 두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는 폴 엘리아르의 말하는 말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쉬운 아름다움을 지녔고 그래서 행복해. 나는 바람의 지붕 위를 활주하네. 나는 바다의 지붕 위를 활주하네. 나는 감정이 풍부해졌지. 이제 내게는 운전사가 없네. 나는 이제 움직이지 않아 얼음 위의 비단. 나는 아파 꽃과 조약돌. 나는 구름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을 좋아하지. 나는 새들의 비행에서 가장 벌거벗은 면을 좋아하지. 나는 늙었지만 여기서 난 아름다워. 그리고 깊은 창문에서 내려오는 그림자는 내일 저녁 내 눈에 검은 심장을 비껴가네. 그 이 시에서 굉장히 독특함을 딱 보여주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사가 없이 이미지를 병치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번역할 때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움직이지 않아 얼음 위의 비단에서 처럼을 꼭 너무 넣고 싶었고요. 나는 아파 꽃과 조약돌처럼 이래야 이렇게 비유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인은 꼭 참고 조사나 연결사를 다 없애서 그 이미지와 이미지가 아주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아니면 이미지와 이미지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하게끔 장치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의 아주 자유분방한 속성들을 굉장히 논리를 비껴간 이미지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뭐 바람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꽃이라든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하고 소박한 언어를 사용해서 풍요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마지막 두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깊은 창문에서 내려오는 그림자는 매일 저녁 내 눈의 검은 심장을 비껴가네. 뭔가 이게 좀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구절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제 말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속성을 막 이미지화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시적 통찰을 딱 하나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수수께끼니까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른 해석을 하겠지만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어둠이 드리워지고 밤이 돼서 시인이 홀로 깨서 그 내 눈에 검은 심장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 비밀을 꿰뚫어 통찰하면서 이제 말의 신비를 롱 세계로 가는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기의 시학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거 초현실주의적인 영화네 아니면 초현실주의적이네 할 때는 굉장히 이상하고 황당무계한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시를 보면은 진짜 초현실주의 시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이미지의 연쇄를 통해서 어떤 시적 통찰의 세계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두 번째 시인은 어떤 시인인가요? 네, 이제 로베르 데스노스라는 시인인데요. 그 이 시인은 하도 무의식의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막 자면서 막 라임이 있는 그런 시를 막 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현실주의 영매라고도 불렸습니다. 근데 제가 가져온 시는 그 밤이던 낮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좀 의외입니다. 그래서 시를 제가 먼저 읽고 왜 의외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강바닥으로 날아올랐다. 흙단 나무로 된 돌들, 금으로 된 철사들, 그리고 가지 없는 십자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나는 그녀를 사랑으로 증오한다. 누구나 그렇듯이. 망자는 텅 빈 거대한 입김들로 숨을 쉬었다. 발걸음이 우리를 잘 쉬게 했을 때 우리는 앉을 용기를 냈고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깼을 때 우리의 눈은 감겼다. 그리고 새벽이 우리에게 밤의 물탱크를 들이부었다. 비가 우리를 건조시켰다. 제가 조금 긴 시라서 중간 생략했는데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지 금방 아시겠죠? 네, 약간 좀 반대되는 이미지의 말들이 결합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스노스는 서로 상반된 단어나 아니면 구절을 완전히 병치시켜서 모순에 이르는 거를 아주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네네. 이것처럼 보통 초현실주의 하면 자동기술법, 무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의식적으로도 그 초현실주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마찬가지예요. 자동기술법과 어쨌든 타성에 젖은 이 시각을 확 전환시키는 것. 그래서 현실 안에 이미 초현실이 의식 안에 무의식이 내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모순적인 단어를 참 나열하는 시를 읽고 나면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밤이던 낮인데 밤과 낮이 과연 뚜렷이 구분될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이렇게 환한 대낮에도 밤 컴컴한 어둠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뭐 정상에 서면 바로 이제 나라를 경험하는 걸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장 제가 수고히 갔던 부분인데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한 경험들. 그리고 뭐 걸을 때면 굉장히 또 걸으면서 차라리 편안하고 이렇게 앉았을 때 뭐 어떤 순간 때문에 가시방석인 느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순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뭐 그 진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른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초현실주의는 20세기 최대의 예술운동이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현실주의 문인들과 또 다른 분야 예술가들이 많이 교류하고 협업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협업하고 교류를 했었나요? 네, 특히 이제 시인들하고 화가들이 협업을 많이 했는데 특히 엘리아르라는 시인은 시집이 거의 많은 화가들의 사파로 채워졌어요. 뭐 네네. 호암미로처럼 막 선연한 색깔이 이렇게 선명한 그런 시집부터 시작해서 뭐 피카소, 달리, 에르스트 그 초현실주의 화가들과 많이 콜라보를 했는데요. 그들이 이제 엘리아르 집에 그림을 그려줬다면 또 엘리아르는 그 제사라고 하죠. 그 제목이 있고 그 화가 이름을 내게 헌사하는 시를 많이 썼어요. 뭐 막스 에른스트에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시를 읽을 때는 그 에른스트의 그림을 염두에 두고 그 시를 읽어라 하는 사인을 이제 시인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예술가들과 시인이 협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교류했거나 협업했던 거에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얻고자 했던 것. 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말과 이미지의 경계를 탐색하려고 했고요. 뭐 좀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특히 마그리트라는 네. 화가가 이제 이미지와 그 글의 경계를 부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네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원래 제목은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파이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안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상반된 어수를 집어넣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그리트가 의도하려는 부분을 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제한된 대상과 그리고 그림, 대상과 그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림 속의 파이프로 담배를 피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어떤 대상의 고스란히 구체적인 어떤 재현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었고, 마그리트 이후에 모든 화가들은 이제 그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일상적인 사물의 재현으로 그림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죠. 근데 여기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마그리트가 실험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림과 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그림은 글의 예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글은 그림의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종속적인 관계를 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관계다. 그림과 글은 서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구름을 그려놓고 칼이라고 쓰고 이제 이런 실험으로 계속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실험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실험의 가장 성공적인 뭐 예를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사례가 그 엘리아르가 이제 보통은 그 시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화가들이 사파를 그리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그림을 마치 사파처럼 시로 그 곁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레이가 먼저 그린 그림 자유로운 손이라는 그 화집에 자기의 시를 이렇게 곁들였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자 하는 놀이라는 제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그림이 먼저 혼자 하는 놀이라는 만레이 그림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혼자 하는 놀이처럼 실뜨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른 두 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자서 실뜨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죠. 네. 그래서 뭔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엘리아르는 다른 상상력을 발동시켰어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 없이 살 걸 그랬어. 혼자 살 걸. 누가 말하는가? 누가 혼자서 살 수 있나? 너 없이 누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기. 자기 자신에게도 불구하고 존재하기. 밤이 깊어진다. 수정 구슬처럼 나는 밤과 섞인다. 보시면 엘리아르는 제가 목소리를 좀 달리 냈는데요. 맞습니다. 두 사람이 마치 대화하듯이 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무슨 이유에선지 나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뻔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마치 그것을 꾸짖듯이 아니야 절대 혼자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미지로 어쨌든 존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무슨 제약이든지 간에 어떤 제약에도 불구하고 존재라는 건 함께 섞여야 빛을 내는 거야 라는 거를 수정구슬이라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레이는 혼자 하는 놀이를 그렸다면 엘리아르는 함께하는 놀이를 시로 쓴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초현실주의 화가 시인들이 콜라보를 할 때는 그 서로의 장르가 도약대가 돼서 이미지가 텍스트에 종속되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초현실주의 이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초현실주의 운동은 한 1920년, 30년대를 지나서 이제 절정기를 보냈었는데요. 그 이후에 초현실주의자들은 어떤 길을 갔나요? 네, 그래서 초현실주의가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제 꽃을 피웠고, 그랬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여러 가지 그 핍박을 받게 돼서 초현실주의 시인들과 예술가들이 망명을 많이 가게 돼요. 네. 예를 들면 브루통은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이제 뭐 예일대 같은 데서 초현실주의 선언 그 전시회도 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초현실주의가 이제 유럽 중심이다가 프랑스 중심이다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됐고요. 아니면 이제 벤자민 페레 같은 또 다른 초현실주의 시인은 남미로 망명을 가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뭐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 이런 이제 작가들, 특작 작가들을 만나면서 그 멕시코 신화를 자기 시에 끌어들여서 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현실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초현실주의가 전 세계적인 민속 뭐 신화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초현실주의 세계가 훨씬 더 다양하게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근데 이제 또 망명 안 가고 폴 엘리아르처럼 이제 프랑스에 남아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한 시인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또 폴 엘리아르의 시 세계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초현실주의 실험을 하는 시를 많이 썼다가 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면서 훨씬 더 메시지가 뚜렷하고 그리고 대중한테 호소하는 참여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엘리아르가 유명해진 건 이 대중들을 위한 시를 쓴 시기의 시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시가 이제 자유라는 시. 유명한 시죠. 네. 그죠? 초등학교 공책 위에 뭐 책상 위에 나무 위에 너의 이름을 쓴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쓴다라는 게 곳곳에 이제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그 너의 이름이 바로 자유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령기에 실제로 그 삐라처럼 이 시가 뿌려져서 그 프랑스 사람들한테 굉장히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초현실주의가 현대 예술에, 현대 문화에 미친 영향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예, 이제 그 되게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초현실주의는 2차 세계대전과 함께 끝났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앙드레 브루통이 1966년에 사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 흐름을 지속하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66년이 이제 초현실주의의 끝이고, 하지만 초현실주의 정신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남아서 20세기 문화예술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면서 관습화된 예술을 이렇게 전복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는데, 뭐 가장 구체적인 예로는 팝 아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영향을 미쳤으니까 잭슨 폴록의 추상 표현주의 같은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초현실주의가 왜 인스베찌들은 부르주아의 이 문명을 바꾸고자 하고 저항하고자 했는데요. 이 저항 정신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950년대 미국에서 이제 비트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서 비트 세대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저항하고자 했던 건 소비 문화, 과도한 소비 문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했고, 저항의 방법으로 이제 이미지들의 자유로운 연상이라든가 서로 뭐 비논리적인 이미지들을 연출시키는 기법을 사용했죠. 뭐 그 밖에도 뭐 문자주의라고 해서 뭐 그 언어를 막 그 문자들을 이렇게 해체하고 재조합해서 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내놓는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원주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기드보르가 이끄는 그룹인데, 뭐 일상을 이렇게 전복시키는, 일상을 방향전환시키거나 아니면 초현실주의자들이 이렇게 막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듯이 도시를 표류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기법들을 이어갔고요. 이런 저항 정신은 68 정신으로 이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초현실주의자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각자의 길을 갔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현재까지도 계속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윤뱅 교수님을 모시고 초현실주의 시와 그들이 지향했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초현실주의의 미술과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조윤뱅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